김환기 선생님은 왜 달항아리를 좋아하셨을까요? 그리고 달항아리를 왜 또 그리게 되셨을까요? 요즘 이제 제가 그 김환기 선생님의 기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40년대, 50년대 작품들을 보면서 그 김환기 선생님의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김한기 선생님은 이제 여러 사람들, 특히 뭐 그림 그리는 후배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특히 한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지 작업으로 저도 백자 항아리에 꽂힌 매화를 다른 조형성으로 다른 기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어떤 행적을 찾아보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선생님 백자 작품들을 보러 부암동 뭐 그 환기미술관을 자주 찾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예전에 1993년도에 그 환기미술관 오광수 선생님이 이제 관장님으로 계실 때 거기 그 한켠에 수향산방이라고 조그만 그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그 200호짜리 석점을 소나무 그린 거를 걸고 전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저런 인연으로 이제 선생님 작품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저는 이제 백색을 많이 쓰니까 그 우리 그 항아리, 조선의 그 항아리를 보면은 큰 그 신주단지처럼 커다란 그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요즘은 이제 보편적으로 달항아리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달항아리를 처음 그 말을 쓰신 분이 누굴까요? 뭐 여러 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 이렇게 모아지는 의견들이 수화 이 저기 김환기 선생님이 달항아리를 최초로 언급하셔가지고 그 말을 쓰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달항아리라는 자체는 우리 화가 이 김환기 선생님이 만들어낸 말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거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작품을 남기셨죠. 뭐 이 어깨나 머리에 이고 가는 달항아리라든가, 그런 특히 이제 그 달항아리가 백자잖아요. 그 백자는 이제 제가 이제 백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백자 공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도 하면서 선생님이 그려왔던 기법과 그다음에 그 백자 항아리에 얽힌 그런 그 이 내면에 있는 그 세계, 뭐 그런 거를 잠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이 뭐 백자의 어원은 어차피 조선 시대니까, 조선 시대도 이제 조선 초기, 중기, 말기로 따지면은 우리가 그 초기에는 철화백자, 뭐 중기에는 분청, 청화백자, 그다음에 말기에는 이제 아예 하얀 백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 바뀌어 왔는데, 그 하얀 백자가 나오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집안이 성리학자 집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 잘 알거든요. 조선 시대 중기 이후에 박수량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물론 이제 그 주자학, 성리학을 공부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임금이 그 백비를 내리셨다고, 비석을. 그 백비를 내린 이유는 이 조선시대의 백색이라는 거는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백색을. 그랬기 때문에 하사품으로 백비를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박수량 선생은 한술 더 떠가지고 유족들한테, 가족들한테 저 비석에는 한 글자도 쓰지 말아라. 먹을 묻히지 말아라. 그냥 백비로 남겨서 내 산소에 세워다오.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 정도로 백색을 숭상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왕실 문화에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 다음에 사대부, 그 다음에 우리 그 예전에는 백자를 어디서 구웠냐면 이 경기도 이천 옆에 분원, 광주요 이런 데서 그 구웠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산들은 그 백자를 구워내기 위한 그 소나무, 나무들은 못 베게 했죠. 이 국가의 산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철저하게 백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 제도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으니까 그 얼마나 백자를 좋아했는지는 알 수 있었죠. 물론 이제 그 처음에 큰 그 이 백자 항아리는 생각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빗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큰 그 사발, 커다란 사발을 두 개를 엎어서 이렇게 그 이음새를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좀 약간 찌그러지기도 하고 형태의 변형이 있는데 그런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어떤 뭐 이 항아리의 용도로 쓴 게 아니라 뭐 요즘으로 따지자면 그 신봉시하는 거죠. 그 백색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우주에 대해서 그 뭐 마치 그 이렇게 토템처럼 숭상하듯이 그런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제 뭐 그 조선 시대에는 그렇다고 치고 그 백색을 숭상해서 이제 뭐 조선 선비들은 백색 옷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연유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조선 말기로 오면서 이제 우리 도화서가 없어지고 이제 미술에 대한 이제 변화기가 오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한일합방이 되고 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얘기는 있지만 그 뭐 경제 정치는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 이 백색이 어떤 식으로 더 발전을 해왔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맥이 끊어졌었다고요. 근데 이제 1930년대 김환기 선생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거든요. 밀항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부산에서 뭐 시모노세키 항인가 거기까지 이렇게 뭐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때 밀항을 한 사람이 엄청 많다고요. 그때 밀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 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수탈지로 삼은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을 또 강제로 많이 노역에 끌고 갔죠. 뭐 그런 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이 구한말의 우리나라의 미술계는 그야말로 뭐 흔들리는 정말 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대죠. 그래도 그 와중에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우리 그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그 서양화라는 거를 갖다가 조금은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일반인들은 솔직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우리 그 어떤 독자님 말씀대로 지게지고 나무하고 아주 바빴어요 정말 먹고 살기. 그런 와중에 그래도 그나마 지식인층에서 이 미술을 또 관심 있게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고이동 선생, 나혜석 선생, 박수근, 이중섭 선생 이런 이제 화가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수학 김환기 선생님은 이제 결혼과 동시에 사실은 이제 성북동에서 사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사진들을 보면은 그 백자 항아리를 엄청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백자 항아리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은 우리 동네에 화정박물관이 있는데 화정박물관 관장님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이 여기 박물관에 그 소장된 작품들 중에 칼하고 항아리가 있는데 그때 그 조선 칼은 집을 두 채 값을 주고 샀는데 항아리는 뭐 쌀 몇 성 값 주고 샀다 이런 정도로 차별이 컸었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현대로 와서는 뭐 칼값은 별거 아니고 저 다랑아리가 우리를 진짜 미술관을 먹여서 살렸다 이럴 정도로 판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다랑아리가 엄청 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수집을 많이 하셔가지고 마당 한 켠에다가 돌 위에다도 올려놓으시고 어디 한 켠에다 마루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즐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0년대에 우리가 이 6.25 동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신다고. 그 피난할 때 그걸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워낙 크니까. 그래서 두고 갔는데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금방 못 왔잖아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물도 차고 얼음도 얼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해가지고 그게 다 그냥 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이 이제 그 항아리를 좋아하셨는데 그때 그 달 항아리를 그리면서 아, 나는 이거를 달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달 항아리가 된 거예요. 보통 그때 이제 이 신주단지처럼 큰 항아리도 만만치 않은 값이었죠. 그러면 조선시대 말에도 그게 비쌌으니까 분원료나 광주요 뭐 이런 데는 그 왕실에서 쓰는 도자기들이기 때문에 엄청 비쌌다고요. 그리고 사대불은 간혹 가다가 이제 임금이 하사한다거나 어렵게 그렇게 구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큰 항아리를 그렸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거죠. 그리고 그걸 가만히 놓고 보니까 진짜 휘영청 달 밝은 밤에 달덩어리 같이 느껴졌던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옮기신 분이 김한기 선생님이시고 그게 조선의 맥락이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현대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한기 선생님은 비록 1974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나중에 뭐 뉴욕 시대, 프랑스 시대를 이제 거쳐가지고 뭐 지금 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그 우주의 그 점 찍듯이 그런 시리즈를 발표하셔서 나중에는 그 다랑아리 기법을 안 쓰셨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거는 역시 그 시절의 그 다랑아리 풋풋했던 그 서민들의 삶. 그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뭐 박수근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장 그 서민들과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색, 가까이에 있었던 형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계속 그 연구하시고 작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 저 같은 이제 후배들은 이제 뭐 저도 이 그 어린 시절을 갖다가 이제 이 뭐 서울과 뭐 이런 이 가까이 살았어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왜냐면 정식 교육을 하기 이전에는 미술 교육이라는 거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계속 배워왔던 거거든요. 그냥 비로소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야 이제 미술반이 있고 미술 선생님한테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배울 때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꽂히면은 뭐 그냥 끝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에 감성이 풍부할 때는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미술관, 그다음에 선생님이 살아계시면 그 화실을 몰래 가서 인사하고 구경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던 그때 그런 삶이었죠. 그때 이제 김한기 선생님은 56년, 57년에 이제 프랑스로 가셨기 때문에 그 가신 이후에는 이 두껍고 이 마티에르가 아주 그냥 탄탄한 굵은 그런 작업은 못 하셨다고. 왜냐면 거기는 물감값이 너무 비싸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캔버스도 다 만들어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고. 그 프랑스에서는. 그리고 기껏 아뜰리에를 얻어봐야 예전엔 피카소도 그 바또 라보아르라고 해가지고 그 세탁선이라는 이름인데 그게 몽마르트 시절에는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25평, 30평 정도밖에 안 됐다고. 거기다가 지금 뭐 우리 그 김학기 선생님의 우주 시리즈 보면 200호 막 300호까지 큰 작업들인데 그거를 펼쳐놓고 작업하는 공간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1편에서는 이제 살짝 다루긴 했는데 요게 이제 2편, 3편의 이 다랑아리, 그다음에 백색, 특히 백색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했던 작업들하고 선생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이 화면 분할로 띄워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지금 잠시 껐다가 요즘은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29분 정도 되면 다 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다 찍었는데 1시간 강의를 했는데 하나도 못 건지는 경우도 있다고. 29분밖에.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걸 좀 신경 쓰는데 이제 그런 저런 게 다 이제 시행착오죠. 그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이 강의할 때 보면은 제가 이 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이핑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붓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처음에 초보를 할 때는 거의 나이핑을 많이 쓰죠. 왜냐면 물감 통에서 그거 찍어다가 섞어가지고 발라가지고 반죽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반죽을 해서 그 두꺼운 상태를 그대로 올리는 기법을 제가 뭐라 그랬죠?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탈리아어인데 뭐
굳이 그거를 갖다 임파스토라고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미술 용어니까 우리나라에는 좋은 말이 있죠. 반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죽. 반죽을 해가지고 그 상태를 그대로 올린다. 얇게 피는 방법도 있고 두껍게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두껍게 올리는 방법을 터치라고 하는데 그 터치를 라이핑으로 하든 붓으로 하든 그거는 임파스토 기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얇게 바른 위에 또 터치를 하는데 그건 임파스토 기법 아닙니까?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물론 들어는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기법의 이름에서는 임파스토 기법은 좀 두껍게 칠하는 기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환기 선생님이 썼던 그 흰색 백자 다랑아리를 꽉 가득 메운 그 흰색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한 방에 그 흰색을 입힌 게 아니에요. 그 바닥에 그 흰색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마치 우리 조선초상화의 뒤에 배채 기법을 쓰는 그런 기법처럼 거기다 무슨 백색을 좀 깔고 그다음에 올리고 해서 이 보통 5단계에서 6단계 정도는 입힌 거라고요. 그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흰색이라는 게 이게 오묘해 가지고 예전에는 티탄이 이제 그 티탄 화이트가 나오기 이전에 그 징크 화이트하고 실버 화이트를 썼는데 실버 화이트도 나중에는 못 썼어요. 왜 못 썼냐면 너무 비싸고 실버 화이트는 말 그대로 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무게도 상당하지만은 그게 좀 변색이 검은색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나중에는 살짝 그랬고 그 회색이 굉장히 예뻐요. 그 발색이.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절 지금 이제 92살에 돌아가신 뭐 루시안 프로이드 이런 인물화에 보면은 그 이 실버 화이트를 가장 많이 쓴 분 중에 하나인데 그 시절에는 그 실버 화이트를 많이 썼어요. 그 인상파 미술가들이 특히 많이 썼고 마네, 모네, 뭐 로트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 실버 화이트를. 근데 선생님은 제 생각에는 실버 화이트를 접해 보시긴 하셨을 텐데 홀베인에서 만든 징크 화이트를 쓰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에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6.25가 이제 다 그 뭐 좀 전후가 안정되고 해서 6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청계천에 안료 시장도 생기고 화학 가게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안료를 사다가 개 가지고 만들어 쓸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이전에는 다 튜브 물감을 쓰셨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튜브 물감을 썼다는 거는 그 당시에 그래도 그 후원자가 결혼을 하시면서 뭐 집안이 또 의사 집안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발판으로 해서 그런 그 마테리얼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10호 정도 이렇게 그 크기의 그 물감을 바르는 것도요. 이거 튜브 물감을 사서 쓰면은 뭐 한 100만 원 이상 듭니다. 튜브 물감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요즘도 그래요. 두껍게 하면은 보통 한 이 무게가 한 6, 7kg 나가는 두꺼운 그림을 좋은 물감, 우리 그 싸구려 물감 말고 좋은 물감을 썼을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특히 백색은 그 징크 화이트라는 거는 거의 아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하게 황변이 된다고요, 색이. 이게 오래되면 자연스러운 그 우리 그 조선시대에 숭상했던 이런 화이트가 아니고 이런 그 하얀 그 형광색 화이트가 아니고 은근한 화이트 그걸 갖다 우리 유백색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랑아리 자체도 흙으로 빗어서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백색 이거를 유백색이라 하는데 그 유백색을 좋아하셨던 분이 김환기 선생님이세요. 물론 요즘 현대에도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 다랑아리라든가 유백색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유홍준 선생님도 다랑아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다랑아리를 그린 백자 항아리 그 블러썸 시리즈를 유홍준 선생님도 2점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자 항아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런 거겠죠. 제가 잘 그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항아리를 좋아하시는데 특히 김환기 선생님이 그 쓰신 그 화이트 안에 보면은 그 유백색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맛이. 그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변에는 우리 그 이 청출어람, 그 푸른 남색 쪽색에서 나오는 그 깊은 우주의 세계가 싹 바탕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쓰시는 색은 보면 오방색이 탁탁탁탁 찍혀 들어가고 그런 게 멋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법을 갖다 저 같은 후배도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 나도 오방색을 쓰고 싶어. 근데 막 그냥 개발세발 막 쓰고 싶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 거기에 이제 컨닝 페이퍼의 답은 항상 김환기 선생님께 계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도 제가 이제 적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뭐 메베우스의 띠나 이런 거하고 지평선과 수평선과 이런 걸 나누면서 또 하나의 어떤 이런 점을 남겨줌으로써 어떤 뭐 이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속에 이렇게 잘 들여다 보면은 이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5가지의 색이 들어가 있어요. 오방색이. 그러니까 은근히 보이도록 만든 거죠. 저는. 근데 저런 게 다 그 조선 시대에 어차피 조선 시대도 고려 시대를 거쳐가면서 온 시대니까 이제 그런 기법을 쓰는 건데 여기에 이런 선을 잘 남겨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랑아리를 이렇게 앉히는 거죠. 그림 기법 안에 그런 기법을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백색이라는 게 제가 이거 20분 분량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내고 또 다른 걸 할 거예요. 이 백색이라는 게 사실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정신적인 색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시고 이제 우리 그 환기미술관에 가서 백자 항아리를 감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작품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서 끊고 다시 다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작품을 제가 왜 찾아왔냐면은 물론 이제 여기 기법도 아까 말씀드린 이 속에 오방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의도해 가지고 계속 바르고 또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그다음에 최종 한 3번 정도는 화이트를 쓰는 건데 이 화이트를 제가 조각도로 파내거든요. 파냈을 때 이 속에 보면 여기 화이트 속에 보면은 하얀색이 보이죠. 그리고 이 겉에는 황변을 해갖고 누렇잖아요. 이 작품이 30년이 넘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안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른 거고. 그랬을 때 황변이 이렇게 온다고. 이 황변이 오는 거를 같이 이용을 해가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에도 마찬가지로 이 황변하는 화이트색을 잘 그 다스리면서 작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오방색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선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이때 작업할 때 사실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5년에서 10년 주기로 작품을 바꾸기 때문에 계속할 생각은 없어가지고 이제 이거 작업을 그만두고 이제 딴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색을 넣어서 이런 작업을 한 거로 해서 그 저도 그 코엑스에서 그 개최되는 공모전 그러니까 코엑스 대회의장하고 아셈 타워에 들어가는 그 이 건물들 그런 거에 이제 공모를 하길래 저도 냈었는데 그때 저도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코엑스 전시장에 제 그 이 오방색 시리즈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나름대로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작품 시리즈예요. 이 백색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백색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이 실버 화이트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실버 화이트가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실버 화이트는 이거는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만든 올랜드에서 만든 거라 진짜 고흐가 썼던 그 방법 그대로 만든 거예요. 무거워요 생각보다 이 실버는 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한데 이 큐브 물감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화이트예요. 근데 이런 거는 유럽에서는 썼지만은 우리 그 동양에서는 아주 극소수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약간 나중에 이 색이 이런 그 화이트에서 이렇게 슬슬 이제 유백색으로 변하다가 약간 검은틱틱하게 변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박수근 선생님이셨으면 이거를 썼을 거예요, 반드시.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화구를 파는 분들, 특히 이제 뭐 이대 앞에 오래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들이 그 화방을 개설하고 그랬을 시기에는 그때는 이 화이트가 이게 들어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전 세계가 안 만듭니다. 못 만들게 돼 있고 간혹 이제 그 회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재고품을
우리가 이제 사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인무라를 루시안 프로이드 그 기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 시카고 대학 나오는 그 엘리사가 이거 보내준 거예요. 이 실버 화이트는.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거고 이제 이 화이트는 보면은 이 티탄이라고 써 있어요. 이 티탄 화이트.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징크 화이트. 이거는 이제 리놀이라 이제 여기서 이제 제외를 시키고 여기에 보면 징크 화이트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 징크 화이트가 있는데 이 징크 화이트는 이제 렘브란트사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징크 화이트라고 이렇게 써 있죠. 징크. 그다음에 이거는 실버, 이거는 티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보시고 사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발색이 가장 흰색을 내는 거는 요 티타늄이에요. 그 다음에 징크, 그 다음에 실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유백색에 가장 가까운 거는 실버 화이트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티타늄 화이트는 가장 나중에 쓰는 게 좋아요. 두 가지를 같이 겸용을 한다면은 가령 두 가지 색을 이렇게 해서 백을 싹 칠하는데 담벼락을 그리는 거야. 근데 담벼락 위에 흰색인데도 흰색조차 해서도 거기 하이라이트가 딱 느껴지게 만들고 싶어. 그랬을 때는 바닥은 이 징크 화이트로 쓰고 약간의 믹싱을 하든 뭘 하든 건 여러분의 자유지만은 쓰고 그 위에 빛나는 부분을 징크 화이트로 이 티탄 화이트로 탁탁탁탁 찍어 나가면은 그게 명암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극명한 차이가 나는 물감이거든요. 그거를 알고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에 나가신다거나 어디 화방에 가면은 요걸 한번 있으면은 구해 보세요. 써봐야 그 뭔지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막 팍팍 찍어서 쓰는 물감이 아니니까 뭐 인물화를 그린다거나 그렇게 뭐 번짐 기법이라든가 그랜징 기법, 그다음에 이렇게 막 일본 말로는 복가시 기법 뭐 그런 거 쓸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징크 화이트는 아직도 지금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시내 나가도 징크 화이트라고 해서 팔긴 파는데 또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이것도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잠시 여기 이 백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